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릴 때 이혼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이혼을 하신 후 소식이 끊겨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잘 모르지만 듣기로는 다른 가정을 이루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생 때 동네 아주머니가 건너 들어 알려주신 소식이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니와의 연은 끊은 채 홀아버지의 손에서 무사히 잘 자랐죠. 아버지와 도란도란 여유롭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살아 대학까지 잘 졸업하였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저는 26살에 졸업을 하자마자 직장을 구하게 되었어요. 크게 이름이 알려져 있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동종업계에서는 꽤나 괜찮은 평을 받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취직에 성공했다는 기쁨도 잠시. 얼마 후 아버지께서 50살이라는 나이에 암으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던 저의 가족,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정말 혼자가 된 것 같았어요. 가끔 삶이 힘들어질 때면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던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저는 저의 슬픈 환경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더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제 모습을 보고 계실 아버지가 안심하고 편히 눈 감으시길 바라면서요. 그렇게 저는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자기 관리에도 많은 힘을 썼습니다. 퇴근을 한 후 영어 동호회와 운동 동호회 활동을 하고 주말이면 커피 동호회 활동을 통해 바리스타 자격증도 취득했어요. 저는 평소에도 커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취미삼아 자격증을 취득해두었습니다. 언젠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거나 꼭 그렇지 않더라도 부업으로 카페를 경영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미리미리 배워두기 위해 찾아간 그곳에서 만난 여자가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저 또한 항상 밝게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고 이곳저곳 데이트를 하러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함께 분위기 좋은 카페를 가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도 하고 주말이면 여자친구가 가보고 싶다는 북카페나 정원 카페를 찾아가 보기도 하였죠. 그녀와 저는 여러 가지로 통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커피라는 관심사도 비슷하고 노래 취향, 영화 취향까지 비슷해서 마치 영혼의 단짝과 시간을 보내는 듯한 데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함께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했죠. 물론 그런 대화를 나눌 때면 행복하기도 했지만 가슴 한켠에 묵직한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 대리조차 달지 못한 상태였고 버는 돈을 모으기는 했지만 생활비도 들었기에 결혼을 할 만큼의 자금은 없었거든요. 부모님도 없는 저는 결혼을 한다고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있을 리가 만무했어요. 이따금씩 제 환경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쉬고 있으면 여자친구는 그런 저의 손을 잡아주며 아픔을 보듬어 주었죠. 저는 그녀의 응원에 힘입어 희망을 가지고 여자친구와 함께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그녀의 집으로 인사를 갔던 날 장모님은 저를 너무나 반겨주셨어요. 제가 제법 살가운 성격이었기 때문에 어른들을 대하는 것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어쩐지 대화가 이어질수록 장모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셨죠. 그럼 제대로 된 아파트 하나 구할 돈이 없는 거잖아. 도와주실 부모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아휴. 장모님은 저의 조건과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번듯한 직장은 있지만 그리 많지 않은 월급에 부모님까지 계시지 않으니 본인의 사윗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셨겠죠. 저는 그날 밤 여자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장모님이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언니 역시 장모님의 반대로 결혼하기가 무척 힘들었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처형의 남편 또한 작은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데 연봉이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다 보니 장모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직업인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의 반대에도 꿋꿋하게 결혼을 성사시킨 처형의 결혼 생활은 그리 순탄치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후에도 큰 사위를 지나치게 하대하는 장모님 때문에 처형과 장모님은 거의 안 보다시피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장모님은 저를 많이 반대하셨지만 다행히도 자수성가하여 돈을 버셨던 장인어른께서 저의 편에서 힘이 되어 주셨기에 저희는 결국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나이 30살에 아내와 우여곡절 끝에 가족이 되었죠.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다는 생각에 결혼 후 어깨가 조금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아내와 훗날 태어날 아이에게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물론 장모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컸죠. 저희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모님은 여전히 저를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퇴근 후 아내에게는 운동을 하러 간다는 거짓말을 하고 대리운전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비록 5시간 정도만 하는 일이지만 그렇게 벌어오는 돈이 저희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있었어요.
낮에 회사에서 버는 돈으로는 아내와 생활비로 쓰고 저녁에 대리운전을 하면서 버는 돈을 저축하며 저와 아내가 살 좋은 집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제가 결혼 전부터 살던 작은 빌라였죠. 조금 더 좋은 주거 환경으로 이주하고 싶었지만 장모님 수준에 맞는 아파트는 저희가 갈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았고 저희 수준에 대출을 받고 갈 수 있는 낡은 아파트는 저 역시 대출까지 받아서 들어가기엔 조금 꺼려지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살던 집을 빼고 처갓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장모님이 여러 번 이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돈 모으라니까 너희 둘이 그렇게 아둥바둥 해봤자 돈 못 모아. 왜? 장인장모랑 사는 건 싫어? 하곤 하셨거든요. 아내는 절대 장모님과 저를 한 집에 살게 하지 않겠다 했으나 돈 모으는 것도 모으는 것이지만 장모님과 함께 살다 보면 아무래도 정도 들 것이고 그럼 지금처럼 절 싫어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저와 아내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살던 집을 정리하고 처갓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한심한 사위로 생각하시는 듯 했지만 장인어른과는 정말 대화도 잘 통하고 취미도 비슷했죠. 주말 오후에는 장인어른과 함께 바둑을 두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네요. 만약 친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장인어른과 함께 셋이서 막걸리 한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좋게만 봐주시는 장인어른과는 달리 장모님은 늘 저를 보면 표정이 썩 좋지 않으셨죠. 장모님은 주기적으로 친구분들과 모임을 가지시는데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언제나 화가 가득한 얼굴로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마도 친구분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사위 자랑을 들어주기만 하셨을 테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겠죠. 그랬기에 장모님은 종종 모임 후 집에 와서 저에게 화풀이를 하곤 하셨습니다. 그런 장모님에게 죄송하다는 마음도 들었지만 가끔은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제 곁에서 저의 자존감을 올려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아내 덕에 저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낮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엔 대리운전을 뛰었죠.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퇴근 후 어김없이 운동을 가겠다는 저를 말리는 아내를 애써 밀어내고 밖으로 나왔어요. 오늘은 곁에서 잘 때까지 같이 있어달라는 아내가 너무 애틋하고 안쓰러웠지만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마음이 편한 저는 아내를 향한 마음을 뒤로 하고 대리 어플을 켰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스크와 장갑으로 중무장을 하고 아내는 모르는 저의 두 번째 일을 시작했죠. 사실 대리운전이라는 일은 새벽 2시가 넘어가면 거의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목적지가 집 부근으로 되어 있는 콜을 잡아야 했죠. 한 번은 돈 욕심에 새벽 1시에 서울에서 평택까지 내려가는 콜을 잡았다가 새벽 4시에 집에 들어간 적이 있어서 다음날 회사에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무리하게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죠. 그날도 그렇게 일을 시작하고 몇 시간 뒤 새벽 1시가 넘어가기 시작하자 슬슬 콜수가 많이 줄더군요. 그렇게 30분을 기다리다가 1시 반쯤 콜이 잡혔죠. 운 좋게 집으로 가는 방향의 콜이었습니다. 밖에서 저를 기다리던 남자분에게 키를 받아 운전석에 타고 슬쩍 룸미러를 보니 이미 어떤 여성분이 앉아있더군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젊은 여자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내 저에게 차키를 넘겨주신 남자분도 탑승했죠. 사실 대리운전이라는 직업은 손님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쪽이 편하기 때문에 저는 그 이상 뒷좌석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목적지를 찍고 출발했죠. 앞에서 모르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도 뒷자리에 술 취한 손님들은 입맞춤을 해대며 진한 애정 행각을 하더군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가고 있을 무렵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때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죠. 그리고 하마터면 차를 세울 뻔했습니다. 술에 취해 발음이 꼬이긴 했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장모님의 목소리였죠. 제가 대리운전으로 투잡을 뛰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장모님 또한 당연히 모르고 계셨을 테죠. 저는 고개를 돌려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참고 둘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진짜 너무 좋았어. 맨날 만나고 싶다, 진짜. 나야 맨날 만날 수 있는데 자기가 시간이 안 되잖아. 저는 이때부터 속주머니에 휴대폰을 꺼내어 녹음 버튼을 눌러두었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증거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죠. 근데 우리 다음 주에 여행 가는 거 말이야. 자기는 와이프한테 얘기했어? 그냥 친구네서 잘 거라고 말했지. 자기는? 나도 친구들이랑 해돋이 보러 가기로 했다고 일단 말해놨어. 자기랑 동해바다 보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 진짜 행복하겠다. 그치? 내가 조식 끝내주는 호텔로 예약해놨어. 스테이 호텔이라고. 바다 바로 앞에 있는 호텔인데 뷰가 죽인데. 진짜? 역시 자기는 로맨티스트야. 이러니까 내가 자기밖에 모르지.
그렇게 30분가량 이야기를 나누던 장모님과 상간남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여자분이 먼저 내려야 하니 한 군데만 더 들려달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팁으로 10,000원을 더 준다고 했죠. 저는 상간남의 차를 끌고 너무나도 익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저와 장모님이 살고 있는 우리 집이었죠. 차에서 내린 장모님은 들어가기 아쉬운지 마지막까지 상간남에게 매달려 애정 행각을 하더군요. 장모님이 내린 후 저는 저희 집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상간남의 집으로 다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타운하우스 동네였죠. 15분 거리를 가는 동안 상간남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은 저에게 방금 그 여자는 중년 나이트에서 만났다면서 조금 전과는 사뭇 다른 표정을 하고 있더군요. 그냥 몇 번 만나고 헤어질 생각으로 연락하고 있는데 아까 보셨죠? 내가 아주 쥐를 사랑하고 있는 줄 안다니까. 그래요? 아니 세상에 반이 여잔데 내가 미쳤다고 저 늙은 여자 하나만 보고 있겠냐고요. 와이프 있냐고 묻길래 없는 와이프 그냥 있다고 했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결혼하자고 들러붙을까봐 조금 데리고 놀다가 버릴 건데. 나 참. 저는 무사히 운행을 마친 후 상간남의 차에서 내리고 나서야 녹음을 종료했습니다. 그날 밤 전 혼자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 사실을 아내에게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참을 생각했죠. 이것을 말하면 아내가 큰 충격을 받을 것이 뻔하니 망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덮고 넘어가는 것은 안 된다 생각한 저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아내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죠. 사실 자기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아내는 제가 여자가 있다는 고백이라도 하는지 긴장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며칠 전 대리운전을 하던 중에 집 근처 사는 중년 남성을 태우게 된 이야기와 그 사람과 장모님이 불륜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까지 모두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지만 제 말을 듣던 아내는 많이 놀란 듯 했고 특히 엄마의 외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된다며 손살에 쳤죠. 결국 저는 휴대폰에 녹음된 파일을 아내에게 들려주었고 녹음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내는 그대로 얼어버린 듯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상간남의 이야기까지 듣고 난 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아내와 저는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장모님의 여행을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주말 장모님은 친구들과 해돋이 여행을 다녀오겠다며 콧노래를 부르며 집을 나섰고 역시나 그 상간남의 차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만 이내 그 차에 올라타더군요. 저는 미행을 하기 전 그날 대리운전을 하며 들어두었던 호텔로 전화를 걸어 상간남의 이름으로 예약이 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 미리 확인을 해두었습니다. 상간남의 이름은 그날 밤 차에서 내리기 직전에 운전석 옆에 있던 명함을 하나 가져왔기 때문에 알고 있었죠. 상간남의 이름으로 선물이 도착할 것이라며 일정 확인을 하는 척 문의를 하고 호텔 측에 예약 사실을 확답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행을 하면서 놓치게 되더라도 숙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 문제없이 미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따로 장모님과 상간남을 미행하며 내려왔고 아내는 처형과 장인어른을 모시고 바람을 쐬러 간다며 천천히 내려왔어요. 제가 신호를 주기 전까지 시간을 때우며 주변 관광을 하고 있기로 했죠. 저는 호텔 로비에서 카메라를 들고 로비로 들어오는 두 사람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과 두 사람이 다정하게 스킨십하는 장면까지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동영상으로 찍어두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방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저녁이 다 되어서야 저녁을 먹으러 내려오더군요. 인근 식당으로 향하는 두 사람을 보고 저는 아내에게 식당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다를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큰 횟집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은 두 사람은 회를 서로 먹여주며 뽀뽀하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창밖에서도 너무나 노골적으로 잘 보이는 그들의 애정 행각을 역시나 모두 카메라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서 관광을 하고 있던 장인어른과 아내 처형은 타이밍을 맞추어 그 식당으로 들어갔죠. 결국 장인어른은 딸들과 함께 장모님과 상간남의 모습을 실제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장인어른의 우렁찬 목소리와 날카로운 시선이 다정한 둘의 모습을 향했을 때에는 정말 횟집의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이 멈춰진 듯 하더군요. 장인어른은 그 속을 혼자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두 사람의 테이블 앞에 서 있는 장인어른을 발견한 장모님은 들고 있던 젓가락을 그만 놓치고 말았죠. 여보.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던 장인어른은 상 가운데 놓여진 회를 움켜쥐고는 장모님 얼굴에 냅다 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상간남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우고는 욕설을 시작하셨죠. 순간 멈춰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의 비명소리와 상간남을 때릴 기세로 몰아세우는 장인어른, 그걸 말리려는 딸들이 뒤엉켜 식당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장인어른은 화를 주체할 수 없으셨는지 와이프와 처형의 만류에도 한참 난동을 피우셨죠. 저희는 필사적으로 장인어른을 말렸고 장인어른은 곧이어 상간남을 테이블 위로 내동댕이 쳐버린 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상간남과 장모님을 두고 다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장인어른은 올라오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처형과 아내에게 "네 엄마 짐 다 싸둬라" 하고 무서운 목소리로 호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처형이 짐을 다 싸고 거실로 꺼내두었을 때쯤 장모님이 뒤늦게 쫓아오셨습니다. 여보, 오해야. 그냥 친구야. 내가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했잖아. 다른 친구들은 잠깐 어디 나갔던 거야. 진짜야. 당신은 내가 바보로 보이는 건가? 내가 당신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몰랐을 것 같지?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 경호야, 이리 가져와라. 저는 장인어른에게 오늘 찍은 사진 전부를 드렸죠. 그랬더니 장모님이 저에게 달려드시더군요. 다 네가 한 짓이지?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어디 처갓집 식구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 장모님은 저를 향해 욕설을 내뱉으며 장인어른에게 이간질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그저 장인어른의 지시를 따른 것뿐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장인어른이 저에게 부탁한 일이었거든요. 장모님을 미행하기 전 아내는 제가 알려준 모든 사실을 장인어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충격을 많이 받으실까봐 조마조마했던 아내와는 달리 아버님께선 이미 장모님의 외도를 알고 계셨죠. 아버님께서 아는 바로는 1년 전부터 장모님이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있었다 하시더군요. 하지만 정확한 증거를 잡을 수는 없어 혼자 고민하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제가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 증거를 받아든 장인어른은 아내를 시켜 장모님의 휴대폰에 있는 불륜 정황 증거를 확보하라 하신 거죠. 대충의 증거를 확보한 아버님은 마지막 쐐기를 받기 위해 저에게 장모님의 미행을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장인어른은 당연히 장모님에게 이혼을 요구하셨습니다. 이혼? 그래 해. 어차피 이 집 절반은 내 거야. 나 없이 잘 살아봐. 나도 새 인생 살면 그만이야. 문제는 장모님 말대로 장모님에게 얼만큼의 재산이 분할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해봐. 내 재산 절반 가져가. 마음대로 해. 하지만 장인어른은 조금도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장모님께서는 예전부터 장인어른이 죽으면 이 집은 자기 거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를 하곤 했었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장인어른의 표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편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 같아 섬뜩한 기분까지 들었던 장인어른은 이미 집의 명의를 처형과 아내의 명의로 바꿔둔 지 오래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장모님은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 명의를 바꾼 거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명의 이전은 장인어른이 장모님의 외도를 알기 전에 이미 해둔 것이기 때문에 장모님이 패소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장인어른은 상간남 소송 또한 진행하셨습니다. 그 남자도 벌이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깔끔하게 위자료를 주고 장모님과는 바로 헤어지더군요. 결국 장모님은 장인어른의 통장에 있던 약간의 돈만을 재산분할로 받았지만 그 돈마저 장인어른에게 줘야 하는 위자료로 뺏기고 집에서 쫓겨나셨습니다. 장모님은 집에서 쫓겨나자마자 상간남을 찾아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간남은 장모님을 잠시 즐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장모님을 받아주지 않았죠. 그리고 그동안 엄마에게 쌓인 것이 많았던 처형과 아내도 장모님을 보살피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모두에게 버림받고 마른 것이죠. 이후 저희는 장인어른과 함께 계속 사는 중입니다. 제가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장인어른은 밤마다 나가서 고생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집에서 마음 편하게 지내라고 권유하시더군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는 집을 사서 전세를 주라고 하시면서요. 장인어른은 저에게 젊을 때 돈을 모아두는 것은 좋지만 몸을 혹사시켜가면서 돈 벌어봤자 늙으면 고생밖에 안 하니 조금의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하라며 독려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같은 장인어른의 따뜻한 마음에 더욱 효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장모님이 집에서 나가게 되니 처형과 형님도 조금씩 친정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장모님의 하대에 집에 자주 오지 않았던 형님과 조카가 오니 집안이 화기애애하게 되었죠. 어린 조카는 너무나 귀엽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며 저도 얼른 저의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의 바람은 얼마 가지 않아 이루어졌습니다. 아내에게 임신이라는 기쁜 소식을 듣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저는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든 구해다 주려고 노력하는 중이죠. 임산부는 홀몸이 아니기 때문에 컨디션을 최대한 좋게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장모님이 가끔 전화를 걸어 돈을 보태달라고 하는 모양이더군요.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장모님은 지방에 있는 이모님 댁에서 지내고 계셨는데 그곳에서도 그리 오래 지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듯하였죠. 하지만 저희는 장모님에게 절대 돈을 해주지 말라는 장인어른의 명령에 따라 장모님을 철저히 모르는 척 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돈을 보내라고 하는 장모님의 전화에 아내는 마지막으로 말했죠. 평생 아버지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사치 부리면서 살았잖아. 이제 엄마가 벌어봐. 아버지한테 항상 쥐꼬리만큼 벌어온다고 했잖아. 엄마 꼬리는 얼마나 긴가 직접 해보던가. 그렇게 아내는 엄마와의 연락을 일체 끊어버렸죠. 그리고 휴대폰에서 엄마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이제 곧 태어날 저의 아이를 위해 이런 식으로 감정 소비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면서요. 다행히 아이는 뱃속에서 무럭무럭 잘 크고 있고 출산을 하고 나면 처형이 아내의 몸조리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저도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이 되는 것이니 더욱 정직하게 더 열심히 살아보렵니다. 태어날 아기에게 듬직한 아빠가 되어주기 위해서 말이죠.